네, 안녕하세요. 이번 스포츠 교육 모형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오도훈입니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인데 마지막 녹화가 되기를 바라며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교육 모형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 이런 모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형의 특징을 고려해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 스포츠 교육 모형의 수업에서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쓴 지도안의 목적에 대해서 소개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이란 스포츠 교육 모형이란 놀이나 스포츠에 본질적 가치를 부여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하게 말해서 프로나 아마추어 스포츠 팀들이 우승을 놓고 시즌 동안 경기를 벌이는 방식을 학교 상황에 응용해서 체육 수업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공식적인 스포츠 경기 방식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두 번째로 수업이 스포츠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바라보는 체육의 정의는 경쟁적으로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성향과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 체육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 교육 모형의 이론적 배경에는 놀이 이론이 있는데요. 이 놀이 이론이 무엇이냐면, 스포츠를 다소 발달된 형태의 놀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우리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스포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체육의 한 부분으로 스포츠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스포츠에 대한 참여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서 스포츠를 변형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칼로이스의 놀이 유형학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놀이 유형학이란 놀이 방식들이 자발적이고 비규칙적인 어린이 놀이부터 많은 기능과 노력 및 정교함이 요구되는 규칙적이고 복잡한 놀이에 이르는 연속체로 배열된다고 해요. 이렇게 각 개인들은 놀이하는 주체로 발전해감에 따라서 놀이 경험을 중시하는 움직임, 의식, 그리고 그 밖의 다른 활동들의 기능이 점점 숙달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이교육은 학생들이 기능을 습득하여 높은 수준의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런 스포츠 교육 모형의 목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의 스포츠인을 기르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유능한 스포츠인입니다. 유능한 스포츠인이란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게임에 따라서 적절한 전략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스포츠인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박식한 스포츠인을 기르는 것인데요. 스포츠에 대한 규칙이나 의례, 전통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고 있으며, 프로나 아마추어를 가리지 않고 수행에 있어서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스포츠인이 바로 박식한 스포츠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열정적인 스포츠인을 기르는 것인데요. 어떤 스포츠 문화에든 관계없이 다양한 것들을 보존하고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참여하는 스포츠인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역, 국가 및 국제적인 수준의 스포츠 경기에 참여합니다. 이번에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특징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포츠 시즌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즌은 프리시즌, 그리고 팀 내에서의 연습, 그리고 팀 간 정규 시합이 열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종합해서 포스트 시즌, 즉 결승전이 열리게 되고 이렇게 구성이 되며 보통 8에서 12주 정도의 장기간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두 번째, 모든 학생은 각 팀의 구성원이 되고요. 이렇게 팀의 구성원이 된 이들은 자신의 팀의 우승을 목표로 필요한 기술 및 전략 연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시즌 중에 치러지는 경기들은 자기들끼리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진표를 만들어서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결승 행사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시즌이 끝나면 축제 형태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결승 경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시즌 중에 모든 개인이나 팀의 각종 기록은 문서화돼서 작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를 토대로 모든 것이 끝난 뒤 성적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역할 분담인데요. 팀 구성원은 주장, 감독, 심판, 기록원, 홍보원 등 자신이 선수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체험해보고 실행에 옮기면서 스포츠에 대해서 총체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축제화인데요. 팀 고유의 이름을 정하고 축제의 성격 속에서 축하하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두 번째, 스포츠 교육 모형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부터 볼 텐데요. 첫 번째 장점은 바로 개인의 자발성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교사는 안내자나 혹은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은 자발성을 가지고 이런 수업에,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생 스포츠 프로그램의 활용과 같은 사회 참여에 대한 준비를 강조함으로써 체육 교육 과정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스포츠 교육 모형은 팀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아지므로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데요. 단판 경기로 승부가 나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경기, 또 그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신이 오늘 했던 것에 피드백을 받고 또 피드백을 해주고 그것들을 자신의 팀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협동심과 사회성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각 스포츠 종목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하고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쓴 지도안을 첨부했는데요. 지도안을 같이 보시면 저희는 핸드볼을 이제 주제로 삼았는데요. 보시게 되면 핸드볼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심판이나 어떤 운영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더욱 깊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실제 경기 방식이 다소 변형되고 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변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는 학생은 물론 못하는 학생, 그리고 보통의 학생들도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이 팀에 기여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스포츠 교육 모형의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는 놀이와 체육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인데요.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해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시키는 일 또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을 뜻합니다. 반면에 놀이는 인간이 재미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인데요. 이렇게 놀이 이론에 기초했지만 사실 체육과 놀이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기능의 발달이 곧 참여 경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가정이 의문시되는 것인데요. 자신이 스포츠 교육 모형을 통해 아까 예로 들었던 핸드볼에 대해서 핸드볼적인 스킬이나 어떤 경기력 등이 향상된다고 해서 과연 학생이 핸드볼 경기에 대한 참여 경향이 높아질 것이냐, 이것들은 의문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나친 경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제 주변에도 공만 차면 욕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즌으로 운영되고 결승전까지 있는 것들을 수업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경우 지나친 경쟁이 되어서 서로 간의 화합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인기 종목이나 개인 경기의 경우는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하나를 골라서 하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은 배제되고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개인 경기는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입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 교사의 역할로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포츠의 기능, 지식, 태도적인 지도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련된 기초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고 운동과 전술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기, 규칙, 매너 등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달 단계적으로 적합한 활동의 제공입니다. 바로 이것을 교사가 제대로 수행해 주어야 스포츠 교육 모형을 통한 수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요. 교사는 교과 내용을 체계적이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도록 전달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각 종목을 변형하고 수정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의 적용입니다. 스포츠 교육 요소에 따른 수업에서의 적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시즌입니다. 학교 수업처럼 단원 수업이 아닌 시즌별로 차시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다 공식적이고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결승전 행사라는 것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제화인데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적인 분위기로 경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점인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점, 혹은 게임에 진 팀들은 의기소침하고 점차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방지하고 없애기 위함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록 보존인데요. 모든 기록은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보존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소속으로 학생들은 한 팀의 일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한 시즌 동안 임해야 합니다. 스포츠 교육 모형에 따르면 한 시즌 동안 꼭 같은 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할 경우 트레이드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공식 경기 일정입니다. 체육 수업 시간 동안에 아이들이 미리 합의했던 공식적인 일정이 공지되고 이러한 일정에 따라서
경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간단한 예시를 가져와서 스포츠 교육 모형의 수업 진행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좌측 상단을 보시면 차시라고 써져 있는데요. 차시의 아래쪽을 보시면 1, 2, 3, 4부터 7, 그리고 8에서 10까지 총 10주차, 10차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이제 1차시와 2차시를 보게 되면 축구에 대한 개관 및 역사를 알려주고, 두 번째 시간에는 축구에 필요한 드리블, 킥, 그리고 트래핑 등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지죠. 이걸 통해서 수업 진행의 흐름은 처음에 개념 제시와 충분한 연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타시에 있는 팀 구성을 보는 것인데요. 팀 구성에선 학급의 인원수에 맞게 적정수의 팀으로 편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뿐만 아니라 학생의 수준과 어떤 아이들 간의 화합에 맞게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교사가 고려해서 팀 구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차시 이후에 있는 4에서 7차시, 그리고 8에서 10차시는 시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수업 진행에서의 유의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물 한 잔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이제 유의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의 시작인데요. 수업의 시작은 선정된 스포츠에 대한 개관 및 역사, 그리고 안전에 대한 내용 등을 교사가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 기능 검사, 즉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발달 수준과 학급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팀 구성을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특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세 번째, 팀 구성인데요. 팀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균등하게 나누고 가급적이면 홀수로 편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경기 운영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조별 연습인데요. 조별 연습은 각 팀에 있는 주장을 중심으로 자율 연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아무래도 학생의 점을 고려해서 시즌의 초반에는 교사 중심으로 연습을 하다가 아이들이 익숙해진다면 차츰 자율 연습으로 돌리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평가인데요. 평가는 경기자로서 학생에 대한 평가. 첫 번째, 기본 기술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본 기술에 대한 평가는 관찰자를 정하고 관찰자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크하는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규칙과 전략에 대한 지식을 퀴즈로 알아보고요. 세 번째는 수행 능력과 전술을 게임 수행 중에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합니다. 네 번째, 팀워크는 눈에 곧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을 통해 보거나 혹은 동료가 평가해 줍니다. 다섯 번째, 훌륭한 스포츠 행동 평가인데요. 이건 시즌 전 작성한 목록을 통해 평가하거나 전담 학생을 정해서 선정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무 수행에 대한 평가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무에 대한 지식, 즉 시즌 전 각자의 역할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의 수행인데요. 특정한 상황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대한 수행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질문이나 체크리스트를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중 참평가입니다. 실제 게임 중에 의무 수행 정도를 자기 평가 체크리스트, 즉 스스로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도안입니다. 지도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안을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같이 보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쓴 지도안 구성의 목적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스포츠 교육 모형은 팀워크, 친밀감, 사회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한 팀원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는 핸드볼 경기를 진행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핸드볼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래도 손과 손으로 공을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을 많이 만져볼 수 있고 많이 팀워크를 맞춰볼 수 있으며 소외되는 아이들이 최대한 최소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협동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론 학생마다 특정 학생 한 명을 관찰하여 개인별 수행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파트너 활동지를 준비했습니다. 지도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활동지가 있습니다. 어, 저희는 24명을 6명씩 4개 조로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돼서 1조와 2조가 경기를 한다면 3조의 학생이 1조의 학생을 관찰하고 4조의 학생이 2조의 학생을 관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반대로 3조와 4조가 경기를 할 때는 1조와 2조에 있는 파트너 학생이 활동지를 통해 체크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생각해보며 자기 성장 일지를 적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자기 성장 일지는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고 또 교사의 한마디가 있어 아이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교사가 코멘트를 남겨 더욱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만든 활동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역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요. 보시면 학생들은 선수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그리고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스스로 활동하면서 이 핸드볼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해와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네, 아마 듣기 싫은 분들도 계셨을 텐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